예, 반갑습니다. 저는 해외 마케팅에서 중화권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 마케팅 3팀 김민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비즈니스맨 삼국지 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밀리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강의 전에 제 소개를 잠시 좀 드리자면, 저는 대학교 때 그 중국의 언어와 지리와 정치와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국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였는데요. 저는 그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큰 흥미를 느껴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춘추 5패와 전국 7웅의 이야기를 담은 열국지,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방과 그리고 항우의 그 싸움을 다룬 초안지, 그리고 위초고 이 삼국의 쟁패를 다룬 이 삼국지를 저는 정말 아주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 중국 역사를 아주 좋아하는 중국 역사의 그 매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책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단언컨대 이 책들에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중국 역사의 덕후이자, 그리고 14년차 비즈니스맨인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삼국지,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목차는 옆에 좀 띄워주시고요. 네. 여러분, 그 중국 역사를 뒤바꾼 한마디 외침이 있습니다. 바로 왕후장상 영유종호라는 말인데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그 진시 황제가 다스리던 그 진나라 시절 때 그 황제들의 폭정이 계속되면서 백성들의 삶이 엄청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때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이 중국 최초의 농민 봉기를 일으키면서 외쳤던 말입니다. 바로 왕후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느냐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을 풀이하면 왕과 제후와 장수와 재상이 되는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의 신분은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서 스스로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훗날 중국의 많은 흑수저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황제가 된 3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나라의 초대 황제 유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초안지의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소개드릴 총나라의 초대 황제인 유비, 그리고 세 번째는 명나라의 초대 황제인 주원장입니다. 자, 이 3명의 남자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십니까? 네, 바로 이들은 아주 흑수저 출신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유방은 그냥 동네 양아치, 건달이었고요. 그리고 유비는 집신을 팔던 집신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정말 동냥을 하러 다니던 거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흑수저들이 어떻게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들의 이 특별한 능력을 생각하다가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경제나 그리고 자기 개발에서 아주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 단어는 바로 레버리지라는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 등에 투자하실 때 이 레버리지를 써본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레버리지를 이 사전적인 용어로 풀이하면 기업 등이 차입금 등의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3명의 사람들은 물론 돈도 잘 빌렸겠지만 특히 이 뛰어난 사람의 재능을 빌려서 본인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아까 동네 건달이었던 유방은 전략의 신이라고 불렸던 장량, 그리고 보국과 행정의 신이라고 불렸던 소화, 그리고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 한신, 이 3사람의 힘을 빌려서 한나라의 초대 황제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집신장수였던 유비 또한 삼고초려 끝에 제갈량을 영입함으로써 본인의 인생 역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초대 황제였던 주원장, 이 거지였던 이 사람은 유기와 이선장이라는 아주 걸출한 책사를 영입한 이후에 명나라의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이 3명의 이 황제가 된 사람들이 바로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열등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타인의 재능을 빌리고 활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중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렇게 남의 힘을 빌리는데 상당히 익숙합니다. 제가 앞에 써놓은 이 4개의 사자성어 또한 그런 중국인들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사자성어인데요. 바로 타인의 칼을 빌리고,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리고, 그리고 죽은 혼이 남의 시체를 이용하고, 그리고 오랑캐가 오랑캐를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 병법서의 최고봉 중에 손자병법이라고 다들 잘 아시죠? 이 손자병법의 주자가 바로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인데요. 손자병법에서는 막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하수라고 하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최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남의 힘을 빌려야 함은 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멋있게 이기는 것보다는 실속 있게 이기는 것을 추구해왔다. 실리를 추구해왔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국지 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만약에 저에게 삼국지 이거 왜 읽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특히 비즈니스맨들이 삼국지를 왜 읽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전쟁과 비즈니스에는 공통점의 한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무리 잘났더라도 혼자 이길 수 없고 남의 힘을 빌려야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바로 삼국지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맨들이라면 한 번쯤은 삼국지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강의는 삼국지의 그 4명의 주인공과 함께하는 제가 삼국지 스토리를 준비했는데요. 이 4명의 주인공들이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 난세를 극복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그 삼국지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을 또 레버리지 삼아서 한번 삼국지를 이해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국지에는 그 4명의 주인공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국지는 물론 위나라와 총나라 그리고 이 오나라가 이 3개의 나라가 이 싸웠던 그런 전쟁이지만 실제로 오나라는 조금 이 조연에 해당되고요. 실제로는 그 위나라와 이 총나라의 갈등이 주요 포인트인 그런 책입니다. 삼국지의 전반전이 이 위나라의 조조와 그리고 총나라의 유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면 삼국지의 후반전은 바로 이들의 수하였던 사마이와 제갈량의 싸움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새가 울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전무님, 혹시 그 새가 울지 않으면 전무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원하는 답이 아마 목을 비틀어라 이거 같은데. 좀 잔인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것 같은데. 예, 새가 울지 않으면 우리 주인공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조. 조조는 새가 울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를 울게 만드는 아주 행동파의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유비는 새가 울지 않으면 새에게 울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갈공명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이 제갈량이라는 사람은 바로 새를 울릴 기가 막힌 계책을 연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이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는 탁월한 인내심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4명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국지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조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국지는 이 한나라라는 나라가 무너지면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라 말기에 황건적의 난과 그리고 십상시의 난 같은 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나라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북방의 군벌이었던 이 동탁이라는 사람이 황제를 꼭두가시 삼고 이 폭정을 시작하면서 나라가 개판이 되었죠. 자, 이때 그 북방의 최강자, 북방 군벌의 최강자라고 불렸던 원소와 그리고 이 떠오르는 강자 이 조조가 이 연합군을 맺고 반동탁 연합군이라는 걸 결성해서 이 동탁을 때려잡기 위해서 결의를 다졌는데요. 자, 어쨌든 동탁이 죽게 됐는데 이때 원소보다
이 좀 더 빨리 황제를 구출한 조조가 이 황제의 힘을 빌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원래 최강자였던 원소와 그 신흥 최강자인 조조가 이 북방의 최강자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조조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원소의 보급 기지를 기습 공격하며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7만의 조조가 이 70만의 원소를 이길 수 있었을까? 여기에 좀 궁금증이 생기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많은 전문가들은 이 둘의 승패를 갈렸던 것은 이 둘의 성량 차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원소라는 사람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만 찾고 탁상 공론을 좋아하고 우유부단한 스타일이라면 이 조조라는 사람은 탁월한 실행력을 갖춘 사람인데요. 중국말에 슈오 차오차오 차오차오 찌우다오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조조를 이야기하면 조조는 벌써 여기 와 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이처럼 조조는 발로 뛰면서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황제를 먼저 옹립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원소에게 먼저 왔지만 실제로 이 황제의 힘을 빌린 것은 조조였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실행력으로 황제의 권위를 빌렸고요. 자, 조조는 이 황제의 권위를 빌려서 명분을 확보하고 실리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그리고 조조는 이렇게 모은 수많은 인재들에게 파격적인 포상과 신상필벌로 그들의 동기부여를 극대화하였다. 조조는 사람의 심리까지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조는 아주 유명한 독서광이었습니다. 조조는 전쟁통에서도 책을 손에 놓지 않는 사람으로도 유명했는데요. 이런 엄청난 독서력을 통해서 조조는 선대의 병법과 지혜를 레버리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조조는 엄청난 탁월한 실행력과 그리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통해서 삼국지의 첫 번째 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조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유비는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유비는 사실 처음에는 조조를 조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황제를 조금 하대하고 동탁처럼 그 황제를 이용하는 조조에게 반감을 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감추고 은밀히 힘을 기른다. 이 도회지계란 전략으로 본인만의 힘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유비는 이때 본인의 두 가지의 장점을 활용해서 본인 민심을 얻고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비는 본인이 황제의 먼 친척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내가 황제의 숙부다라는 유황숙이라는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얻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황실을 보좌하고 조조를 멸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는 유비는 특유의 인화력을 바탕으로 관우와 장비, 조자룡 같은 막강한 군사 인재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출사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비는 그러나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땅 한 톨 가진 것이 없는 본인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비육지탄이라는 사자성어를 남기죠. 이 말이 뭔지 하면 내가 허벅지에 살이 쪄가지고 이제 내가 말을 타기도 힘들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포기를 생각할 시점에 유비는 이런 결심을 하면서 인생 대역전의 발판을 놓게 됩니다. 바로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찾을 결심인데요. 유비는 이때 본인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했습니다. 본인이 군사 전문가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전략과 경영에는 소질이 없다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앉아서 전문가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제 전문가를 찾겠다라고 결심을 하였는데요.
이로써 유비가 하게 된 것이 바로 삼고초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비가 제갈량을 영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제갈량에게는 이미 2번의 거절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 유비의 아우들이었던 이 장비와 관우는 제갈량을 엄청 싫어하죠. 엄청 견제하고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이 46세 유비가 26세의 제갈량에게 정성을 다해서 겸허히 도움을 청한 결과 유비가 제갈량을 영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유비가 제갈량을 얻은 것은 정말 그냥 유비가 로또 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약간 생각이 틀립니다. 유비는 이 제갈량과 이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인데요. 유비는 본인이 20년 동안 읽어왔던 명분과 인맥과 군사력을 제갈량에게 주고 제갈량은 그 발판 위에서 본인의 비전과 전략과 경영력을 마음껏 펼치는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이런 비즈니스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입된 제갈량은 유비에게 천하 삼문지계라는 아주 창의적인 전략 하나를 유비에게 선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지금 땅 한 톨도 없는 우리가 조조를 당장에 이길 수 없으니까 천하를 우선 셋으로 나누고 추후에 통일을 도모하자, 뭐 이런 말인데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북방을 통일한 조조는 이제 중국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나마 남쪽에서 조금 싸울 만한 2등인 오나라를 도와서 1등과 싸우게 만들고 그 혼란을 틈타서 이 형주라는 요충지를 확보하고 지금의 사천성이죠. 요 익주를 개척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라는 전략인데요. 자, 이처럼 유비는 제갈량의 이러한 참신한 전략에 힘입어서 실제로 조조의 83만 대군을 막아내게 됩니다. 자, 이 제갈량은 실제로 이 경쟁사를 레버리지했습니다. 경쟁사를 레버리지해서 1등과 2등을 싸우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갈량은 기후나 천문이나 지리에 상당히 해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갈량은 남동풍이 부는 날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 오나라의 화공 공격이 성공하게 만듦으로써 이 6만의 소군으로 83만의 조조를 물리치는 또 한 번의 기적을 연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전쟁 중에 하나죠. 적벽대전의 세 줄로 요약하면 제갈량의 계책으로 조조와 송곤을 싸우게 만들고 유비는 어부지리를 얻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제갈량으로 인해서 조조의 천하 통일의 꿈이 좌절되고 본격적인 삼국시대가 개막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83만 대군을 이끌고도 이 6만의 이 제갈량의 군대에게 이 전멸당한 이 조조가 어떻게 부하들을 위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기를 다짐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조가 허저라는 장군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没有百战百胜的将军，只有败而不殆、败而义勇，并且最终取得胜利的人。我们83万大军挥师南下，却败于孙刘5、6万的军队。为何？我看最根本的原因，是因为最近这些年圣战的态度，兵交将逮，文前武息，轻敌自负，尤其是失败是个好事儿，失败教会我如何成功，失败能够教会我如何取胜，失败能够教会我如何取天下。 자, 이처럼 조조는 실패마저도 이 레버리지로 활용할 줄 아는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조의 그 말 중에 우리가 패한 이유가 우리가 최근 몇 년간 너무 많이 이겼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되씹어 볼 만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삼국지 책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이제 삼국지의 결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이신데요. 실제로 정말로 재미있는 삼국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건데요. 자, 이처럼 땅 한 톨 가진 것 없던 유비가 이 제갈량의 계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영토를 확보하게 되면서 유비가 전성시대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유비의 이 전성시대는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비와 그의 의형제들이었던 관우와 장비가 이 오만이라는 병에 걸리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관우라는 사람은 이 조조와 이 송권의 접경지대를 수비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때 제갈량이 관우에게 조조를 막기 위해서는 송권과는 항상 화친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우는 상당히 오만했는데요. 실제로 이 송권이 이 관우에게 실제로 이 자식들의 혼인 동맹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때 관우가 송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호랑이의 딸을 어찌 개의 자식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인데요. 물론 관우는 본인의 주군인 유비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관우는 물론 이런 충성심만으로도 이미 중국에서는 신으로 불리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비즈니스적으로는 아주 결례가 되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관우는 이 말을 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오나라의 군대에게 실제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비극이 이어지는데요. 이 관우의 죽음에 이성을 잃은 유비가 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고 제갈량이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나라를 무리하게 침공하다가 본인이 데리고 간 이 80만 대군을 모두 잃어버리는 아주 대참사를 맞게 되는데요. 자, 이로써 유비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유비가 죽기 전에 제갈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고초려를 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당신 말을 다 듣겠다고 했는데 내가 황제가 되고 나서는 오만해서 내가 그렇지 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내 아들이 능력이 없으면 그냥 당신이 황제가 되어서 대업을 이루라는 아주 이 전대미문의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유언은 제갈량의 충성심을 더욱더 배가시키기 위한 어쩌면 유비의 전략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제갈량은 유비의 아들인 유선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갈량이 직접 5년의 준비 끝에 출사표를 던지고 유비의 못다 이룬 꿈인 조조의 위나라를 벌하기 위해서 북벌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스포츠 경기나 게임 등에서 잘 쓰는 이 출사표란 이 단어가 요 장면에서 나왔다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내치의 전문가죠. 실제로 군사 전문가가 아니었던 이 제갈량이 직접 군을 이끌고 6년간 무려 6번의 원정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천재적인 전략으로 위나라의 간담을 몇 번 서늘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위나라에도 이 제갈량에게 버금가는 사마이라는 족수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마이는 애초부터 내가 제갈량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상대방의 강점과는 정면 승부하지 않는다라는 본인만의 철학을 세우고요. 그리고 제갈량의 약점을 간파하기 시작했는데 제갈량의 약점이 바로 보급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계속해서 수비에 치중하면서 제갈량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오장원이란 곳에서 사마이와 대치 중에 과로사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둘의 싸움은 아주 싱겁게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삼국지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로 평가받는 제갈량은 왜 이 사마이에게 패했을까요? 우리는 제갈량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갈량이 이 과로사한 데는 이 식소사번의 일화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제갈량은 계속해서 이 수비만 하고 있는 그 사마이를 전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여자 옷도 선물하고 여자 장신구도 선물하면서 계속해서 사마이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 옷을 가져온 이 제갈량의 사자 앞에서 이 여자 옷을 다소곳하게 입으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위에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노란 글씨의 텍스트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승상께서는 하루 식사와 일 처리를 어떻게 하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갈량의 사자는 아마 우리 승상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야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너희 승상이 밥은 적게 먹고 일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오래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마이는 제갈량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계속해서 수비만 하는 전략으로 제갈량을 말려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제갈량은 모든 걸 내가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는데요. 제갈량은 이 네 가지 힘을 빌리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이 사마이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갈량은 권한 위임의 힘을 빌리지 않았는데요. 제갈량은 막중한 업무를 모든 것을 내 혼자 처리하다가 이 전력에 열세를 맞게 됐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제갈량은 전략과 경영을 짜는 전문가지 실제로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군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도덕성을 중시하는 바람에 인재난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비의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바람에 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시간을 내버리지 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제갈량을 죽인 엄청난 공을 세운 사마이가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갈량이 없는 위나라 입장에서 이제 사마이도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마이도 토사구팽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마이는 가짜 중풍 연기로 몇 년을 침실에 누워있는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해서 위나라 황실의 경계심을 풀게 되고요. 그리고 위나라 황실의 방심을 틈타서 고평릉 사변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 사마씨의 가문이 조씨의 위나라의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이 위나라의 황제를 폐위시키고 나라 이름마저 진나라라고 바꾸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삼국지의 진정한 결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생소하신 결말이신가요? 네. 자,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사마이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사마이가 어떤 비즈니스맨적인 특성을 가지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이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제갈량보다 못하다는 조롱에도 분노하지 않고 멀리 볼 줄 아는
탁월한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이는 제갈량과 구분되는 점이 적절하게 인재 양성과 고난 누임의 힘을 빌릴 줄 알았다는 데 있는데요. 이로써 사마이는 잘 짜여진 조직이 한 명의 천재보다 위대함을 몸소 증명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마이는 삼국지의 모든 주인공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라이벌이었던 제갈량이 53세에 과로사한 것에 비해서 사마이는 무려 19년을 더 살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본인의 꿈을 이뤄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삼국지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저는 삼국지가 알려주는 레버리지 법칙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정리한 레버리지 법칙 1번, 그것은 바로 공짜로 빌릴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의 주인공들은 계속해서 본인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에게 무언가를 빌리면서 항상 노력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리고 대가를 치렀다라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겸손할 때 비로소 빌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3명의 스토리를 통해서 자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것을 빌리지 않고 본인의 뜻대로 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조조가 적을 얕잡아 보다가 적벽대전에서 대패를 했고요. 그리고 유비는 황제가 되고 난 후에 제갈량의 의견을 무시하다가 이릉대전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 또한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다가 식소사번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삼국지 최후의 승자가 된 이 사마이를 통해서 레버리지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문가, 고난님, 그리고 인재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가치인 이 시간의 힘을 빌려서 더욱 중요한 가치에 집중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귓가에 좀 아른거리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자라는 말인데요. 제가 17년도에 이제 회사에 재입사해서 그 회장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삼국지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을 그냥 잔소리로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게 쉽던가요? 예. 제가 남의 힘을 우리가 왜 못 빌리는지, 빌리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우리는 모두 조금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하고요. 그리고 이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는 이런 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 사기꾼을 사칭하는 이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기꾼들도 많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절, 그리고 열등감과 질투심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청을 하고 싶은데 내가 요청하는 법을 몰라서 남의 힘을 빌리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천재도 아닌데 모든 것을 나 혼자 하려고 했던 이 제갈량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반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들 속에서 한번 그 해결책 한 2가지 정도를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제가 소개드릴 책은 현재 40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는 역행자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그 30대 젊은 사업가 자청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자청은 이 책에서 신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일상일대의 기회를 주지만 자의식의 방해로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자청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이 자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것과 그리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난 사람 때문에 내가 받게 될 그 열등감에서 나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자의식이 높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제가 이 역행자라는 책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면 2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래도 고맙다, 한번 읽어볼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부류는 야, 너는 어떻게 나이가 40이 됐는데 아직도 저런 책을 읽고 있냐. 저거 다 사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조금 자의식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자, 이 자창은 자의식을 해체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발전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식을 해체하려면 상대방이 나보다 나음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요청에도 요령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요청을 할 때 그냥 막 무턱대고 막 아무렇게나 들이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 책에서 우리 요청의 그 3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와 공감을 유도해야지 우리가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인정 욕구를 자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가 정성을 담아서 좀 더 남다르게 요청을 해야지 우리가 좀 더 나은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보답을 약속해야 한다.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제공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책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리학에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오히려 호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오히려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해결책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1800년 전에 유비가 제갈량에게 삼고초려할 때 썼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힘을 빌려야 함과 그리고 타인의 힘을 빌리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빌려서 앞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쟁에서 밀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